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국제보석 감정사이자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의 저자 이승규입니다. 여러분 블루 다이몬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역시 여성분은 잘하시네요. 제가 이번에 강의 제목을 블루 다이몬드 리더십으로 정했는데 왜 이것으로 정했나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0년도에 그 대기업에 근무할 때 보석 담당 실무자로서 영국의 최고 보석상, 그럼 영국에 가시면 본드 스트리트, 거기 보석상 5달을 갔는데 저는 그때 출장을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 보석을 공부할 때 책에서만 보던 블루 다이몬드를 제가 직접 제 눈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제 평생에 그 블루 다이몬드는 그 본 적밖에 없습니다. 그 보석상은 저기 5달 하는 중간에 잠깐 저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5달 하다가 왜 날 그 안으로 부를까? 그렇게 했는데 이 보석상이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살짝 내미는 순간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블루 다이몬드가 사파이어랑 비슷하고 레드 다이몬드는 루비랑 비슷합니다. 그 나한테 사파이어 보여줄 일은 없다 생각했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 블루 다이몬드를 보여주면서 미스터리 This is 블루 다이몬드 only one in the world라고 하면서 얼굴에 아주 그 흡족한 표정으로 해서 아주 그 어마어마한 보석이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 30여 년 전에 그 보석상이 나한테 보여준 블루 다이몬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황소 눈알만한 크기였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이 블루 다이몬드 리더십으로 정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블루 다이몬드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몬드가 처음부터 아름다운 것은 아닌 건 누구나 다 아시죠.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은 무엇일까요? 다이몬드겠죠. 자, 다이몬드 중에서 제일 고가의 다이몬드는 여기 보시는 맨 위에 블루 다이몬드, 밑에 있는 레드 다이몬드인데 이 다이몬드는 99.98%가 탄소거든요. 그런데 0.02 내지 0.05%가 불순물이 들어가서 이 색상을 다른 것으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 옐로우 같은 경우는 질소가 되는데 그 다음에 블루 다이몬드는 붕소가 들어가서 되는 것이고 이 밑에 보는 레드 다이몬드는 삼산화 망간이 들어가서 이 레드 다이몬드를 만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 다이몬드나 이 블루 다이몬드가 마치 사파이어나 루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이 레드 다이몬드가 무려 1캐럿이 11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는 표정이 보이시는데 그런데 현재까지 발견된 다이몬드가 30개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리더들은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자신만의 그 독특한 아까 질소가 들어가서 옐로우 색상을 내고 하듯이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콘텐츠, 남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콘텐츠로서 내가 이렇게 색상을 나타내서 내가 그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석처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자, 다이몬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4C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리티는 내품물이 있냐 없냐나 얘기하는 것이고 그 컬러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색상. 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이몬드는 모스 경도계가 얼마죠? 우리 학교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죠? 10인데 이 두 번째 사파이어 이것이 강옥이 9입니다. 9. 그런데 숫자로 보면 1차이지만은 실제 강도는요 무려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다이몬드도 약점이 있더랍니다. 저나 여러분 다 약점이 있듯이 참 세상이 이렇게 참 공평한 것 같아요. 다이몬드가 긁힘에 대해서는 강하지만 깨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깨짐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이몬드를
긁힘에 대해서는 걱정할 수 없지만 깨짐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잘 아시겠지만 길들일 수 없다, 또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아다마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녹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또 불멸의 상징으로 붙여졌는데, 이 왼쪽에 갈수록 내포물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에서 보면 색상이 왼쪽으로 갈수록 투명한 컬러인데, 자, 저는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가 내가 내포물이 없고 흠이 없듯이, 또 색상이 내가 투명한 색상을 나타내듯이, 우리 스스로 자신의 그 노력과 학습과 살아가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나의 내포물 다이아몬드가 그걸 없애듯이 나의 약점을 내가 스스로 성장시키고, 또 색상을 나만의 콘텐츠를 넣어서 내가 나의 가치를 이 보석처럼 만들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최고의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14년도에 우리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비밀이 담긴 수천만 달러 블루 다이아몬드가 공개된다고 블룸버그가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블루 다이아몬드는요, 정말 이거 특이한 보석인데, 우리 일반 보석은 다이아몬드는 땅속 120kg, 150kg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 블루 다이아몬드는요, 무려 지구 맨틀 하부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 높은 압력과 그 결정을 이겨내야 된다고 합니다. 푸른색을 띠는데 붕소가 들어가 있는 게 얼마 안 됩니다. 미미합니다. 0.01에서 10pp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블루 다이아몬드로 형성이 되는데, 이 붕소는 지각에는 별로 없지만 맨틀에는 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어려운 것인데, 무려 땅속 400km에서 600km 지구 맨틀 상하부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중에서 몇 프로가 이게 될까요? 0.02%만이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리더가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또 시간을 거치고, 또 자신이 그 붕소라고 하는 불순물이 들어와서 내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듯이, 우리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도 블루 다이아몬드가 한번 돼보고 싶다.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보셨죠? 네. 자, 타이타닉에서 나왔던 그 보석이 뭔지 아시죠? 바로 여기 있는 이 블루 오프 다이아몬드인데, 그 당시 타이타닉에 나왔던 보석은요, 이 실제가 아닙니다. 그 모티브를 따서 한 건데, 이 실제 보석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미국의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이 블루 오프 다이아몬드가 무려 16개의 화이트 칼라 다이아몬드가 가운데 45.52캐럿의 그 메인 오프의 블루 다이아몬드를 감싸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는 리더고 주변은 다 우리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보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좀 깨우치고 조직을 깨우치면 좋겠고요. 자, 워낙 고가의 보석이다 보니까 애증이 많았더라고요, 애증이. 없으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 전설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루이 14세부터 16세까지가 이 블루 오프 다이아몬드를 소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소장했을 때 왕족에서 3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블루 호프 다이아몬드를 마지막에 갖고 있던 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뉴욕에 가시면은 혹시 해리 윈스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해리 윈스턴이 제가 이제 90년대 왔을 때 이 보석은 못 들어오고 그 시계는 들어왔는데, 1975년도에 이 블루 오프 다이아몬드가 무려 시가가 2,700억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구입한 해리 윈스턴이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저주의 다이아몬드가 돼서
자기도 불행을 좀 피하려고 했는지 이것을 1958년도에 미국의 그 스미스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을 한 겁니다. 이후에 해리 윈스턴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평탄한 인생을 보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되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더의 핵심을 아까 다이아몬드 가치가 있듯이 그 클래러티에서 우리가 네포물을 우리가 줄이고 칼라에서 색상을 높이듯이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핵심만 제대로 파악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요, 누구나 위대한 블루 다이아몬드 리더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리더는 거창하게 한 번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같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그분들은 끊임없이 내가 결점을 보완하고 또 내가 현장에서 모든 경험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원석에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나 자신을 그렇게 성장을 시켰거든요. 전 세계 가장 큰 회사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월마트의 창업자 샘 올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루아침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월마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1945년도에 열었던 1호점이 그냥 기존에 해오던 일 그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야, 나는 저 리더가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될 수 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내가 준비를 하고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이었을까? 조직에서. 저는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라고 하면은요. 처음에 이 자기중심형 리더는 우리가 빨리 조직에서 좀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혼자 하지 말고 또 직원들에게 좀 공유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또 보상형 리더는 꼭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역효과를 나온다 하더라고요. 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창의형 리더십입니다. 조직에서 가장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한번 퀀텀 점프할 때 이 성장할 수 있는 게 그 리더가 창의형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공감형 리더십도 있는데 이것은 조직 간의 그 내부에 직원 간의 소통을 잘하지만 채찍질을 너무 못해가지고 직원들이 좀 나태해하는 경향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저 스포츠에서 많이 나오죠. 코치형. 이 코치형은 1대1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내가 대우를 받고 있다, 사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간섭하다 보니까 불평을 듣는다 하더라고요. 저도 34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혼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조직원이 다 같이 헌신을 해서 그래야만 이 규모가 커지고 또 시너지가 나는 것이라고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저도 한때 이 4가지로 인해서요, 직장 생활하다가 우리 상사를 많이 그렇게 화두할 때 거기 올려놓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저 누구는 어떤 리더야? 저는 어떤 리더야? 이렇게 했는데 영국의 심리학자 그레이엄 월러스라는 사람이 이 4가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첫 번째, 멍부라고 멍청한데 너무 부지런하다 이거죠. 조직에서 좀 빨리 좀 없어지면 좋겠다는 위험한 인물에 속하고요. 똑부, 똑똑한데 부지런하다.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똑똑한데 부지런하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참모 스타일. 자, 멍청한데 게으르다 이겁니다. 이것도 조직에서 매일 정해진 일만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없다고 하는데, 자, 4번째, 이 똑개. 똑똑한데 게으른 겁니다. 저는 이 게으름보다는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리더가 좀 여유가 있고 좀 보면 우리가 바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이 게으름 대신에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최고의 리더를 조사해 보니까 이 똑개가 첫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이 똑개는 업무를 다 이렇게
뭐죠? 권한 유임을 해주고 또 전체 조직에서 적재적소의 직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영업 활성화가 되고 조직이 성장하는 것인데 최악의 리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멍청한데 부지런합니다. 매일 회사 일찍 나와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이것저것 시어머니처럼 다 관리하다 보니까 아니 조직이 이게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역사의 변화는 휴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아르키메데스가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마어마한 그 막중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한 데가 어디시죠? 연구실이 아니라 바로 목욕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유레카 발견했다 했는데 또 독일의 그 임마누엘 칸트는 아침 새벽형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형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면 오후에 꼭 서너 시간 잠을 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잠을 잤냐? 뇌도 저도 가만히 보면요. 내가 고민할 때 일이 왔을 때 좀 뇌도 좀 쉬게 해야지 너무 고민하다 보면 판단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칸트는 오후에 서너 시간 잠을 또 자다가 뇌를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여유도 좀 갖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더는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 수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니 해도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리더가 실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만의 경쟁력 있는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함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좀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리더가 절실한 종목이 참 많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쌓고 모르는 것은 철저히 내가 공부해서 거기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삼양그룹의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력만이 살 길이다. 실력을 갖추면 누가 뭐래도 당신을 알아준다. 근데 인생의 멘토를 묻는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주위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의 멘토다 했는데 저는 이것이 참 와닿습니다. 제가 면세점에서 글로벌 기업 사장할 때 김해공항에 가시면 여러분 그 타원형 로고가 있는데 제가 디자인 전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보통 그 직사각형의 로고가 되는데 왜 직사각형이냐면은 거기에 많은 장치가 들어갑니다. 그 장치가 들어갔을 때 타원형으로 하게 되면 이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의가 끝나고 공항공사 가서 디자인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 거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회의에 참석했더니 우리 저 본사에서 온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야, 미스터리 어떻게 이걸 또 잘 아느냐. 제가 좀 폼 좀 냈죠. 어떻든 내가 모르는 것은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죠.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책은 내가 언제 읽겠습니까? 우리가 책은 일부러 읽어야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게 되는데 여러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뒀을 때 알파고가 순간적으로 멈춰서 했습니까? 아니면 바로바로 뒀습니까? 바로바로 응대했거든요. 그 안에 수많은 빅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책을 많이 읽으면서 내가 많은 정보가 있을 때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손정희 회장 대단하시죠? 이분이 어렸을 때 힘들 때 병원에서 무려 3년간 4,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이 병상에서 읽은 4,000권의 책이 오늘날 소프트뱅크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면세점에서 마케팅 임원할 때 마케팅에 대한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이 식스 시그마라고 그 품질을 혁신하는 이런 경영 혁신법을 관한 책이고 전쟁에 대한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을 읽었습니다. 자, 내가 항상 좋은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책을 읽어서 내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많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리더는 꼭 우리가 세상의 트렌드를 알아야 됩니다. 이 트렌드를 모르면은요, 늘 우리가 도태하게 되거든요. 저는 면세점에서 근무할 때 모 브랜드 사장이 연말이면 저한테 이 트렌드 코리아 책을 줬거든요. 그 나한테 이 책을 왜 줄까? 근데 들여다보니까 내가 모르는 수많은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내가 신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캐지만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가, 또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내가 여기다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 또 시대에 내가 어떻게 응대해야 될까,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요, 살아가면서 세상의 큰 변화에 미리 응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말 많이 잘 하잖아요. 또 그래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자,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이 있는데, 이 전략적 숫자 경영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전략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도 중요하고 정성도 중요하지만 계량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측정되지 않으면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치가 있어야만 그 개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얼마를 개선할까? 세계적인 품질 권위자인 에드워드 데이민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측정 가는 것은 모든 걸 측정해라. 그 측정의 모든 힘이 결국 비즈니스의 기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피터 드러커, 빼놓을 수가 없죠. 이분도 그랬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가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대기업 면세점장 시절에 우리 회장님이 오시면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잘 되냐, 점장?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전년 대비 몇 %야? 몇 % 올라갔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임원이 되고 CEO가 되다 보니까, 아, 그때 회장님이 나한테 왜 이게 수치화해서 물어봤나? 저한테 미리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수치화하는 습관을 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왜 생겼나 물어볼 때 거기 가서 그걸 같이 자녀를 데리고 가서 파악하면 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 비대면 결제할 때 내가 의심이 가면은 현장에 가서 그걸 같이 결제자와 파악을 하면 오류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너무 빨리 변하고 또 변화의 그 양과 질이 너무 크게 변하는데, 우리가 결제를 하다가 의문이 생기면은 바로 현장을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면세점의 그 감사 담당 팀장 할 때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팀장이.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현장 가보자. 그 현장에 가서 그 재고를 일일이 파악을 해서 이 전산 재고와 유통업은 실물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춰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가면은 이 현장에 가서 그걸 파악하면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나 자신이 냉정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유혹에 왔을 때는 그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저는 최초 근무한 곳이 남산에 있는 엣지 호텔에 근무할 당시에, 그럼 호텔에서는 그 10% 서비스 차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랑 워낙 오래 단골된 고객이 오더니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경영대학원을 다니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느라 월말이면은요, 카드를 돌려막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에 내 급여에 2배가 되는 수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유혹이 왔습니다. 집에 가서 좀 폼 좀 재고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었는데, 그 돈을 돌려줬는데, 그 당시에 돈을 돌려주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많은 분을 소개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자, 면세점에서 제가 점장 시절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막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막아야 될까 생각했는데, 아, 그때 내가 돈을 돌려준 그분이 소개해 주신 분이 있는데, 종로에 이제 무슨 큰 건물 갖고 계신 분인데, 갔더니 저한테 그 마케팅 회계분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분 돈 빌려줘. 저는 그때 공증이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공증 없이 제가 돈을 빌려서 막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면은 더 큰 우리가 축복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그 아바타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직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아바타 ICU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눈을 바라보면서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점장할 때 이 직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프리 토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센터 감성 코치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청의 위력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래서 ICU 아바타의 뜻이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그 말을 들어주고 하는 것 자체로 상대방이 위로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야기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이 앞에 두고 핸드폰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자제하고 내가 거꾸로 내가 네 말을 듣고 있다. 이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왜 감정의 중요한 거를 알아봤나 했더니 100% 중에서 성공의 지능은 20%고요. 감정의 지수가 80%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후로 이 감정의 지수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직장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있습니다. 보고를 할 때 참 저도 힘들었습니다. 많이 깨졌고요. 리더가 되기 전까지. 마크로 M 브레인이라는 이 분이 직장인 57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뭐가 제일 많냐 했더니 직장 중에서 뭐가 같습니까? 보고할 때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려 88.4%가 나 보고할 때 힘들다 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퍼센트가 무려 11%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간혹 일은 잘하는데 보고를 못 해갖고 평가를 적게 받는 반면이 있고 또 이런 거 있죠. 일은 별론데 보고를 잘해. 그럼 많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중간 간부 시절에 우리 임원들을 보면은 어느 임원은 참 보고를 잘하고 결제를 잘 받아옵니다. 저는 결제하다가 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혼날 때 되돌아보면은요, 혼난 사람이 나를 성장시켰더라고요. 자, 우리가 질책을 받을 때 당장은 힘들지만 그 에이미 모린이라는 사람이 13가지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야단 맞고 깨졌을 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유,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내가 혼자 괴로워오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자책하는 시간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야단 맞다 보면 집에 가서 잠도 못 자잖아요. 또 부부간에 또 이렇게 한바탕 하다 보면 또 그냥 잠도 못 자고, 그걸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작은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다이몬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플래닝 단계에서 그 커터가 어마어마한 다이몬드 가치 아닙니까? 그때 아주 섬세해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섬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그어서 다이몬드 커팅하는 것인데, 저는 90년도 전 세계 다니면서 세계적인 보호상을 만났을 때 뭐 벤클립이라든가 티파니 카르티에 해리 다 만나봤는데 이분들한테 느낀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계적인 보호상으로 해서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섬세했고요. 그 보석 하나 만지는데 온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브랜드는 가니까는요, 그 엄청난 보석에 택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그 택 하나까지도 올바른 방향으로 있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도 좀 이렇게 덜렁덜렁하는 편에 야단이 많이 맞거든요, 집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작은 것에 좀 섬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요, 인적 네트워크를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 오지게 발 넓어서 또 아주 피곤한 사람도 있죠. 적당히. 자, 니카타니 아키히로라고 일본의 그 연구원이 내 영혼의 비타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과 내가 도움 받은 사람의 숫자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100%에 받는다고 했는데, 자, 유대인은 이러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밥도 사고 술도 사라고 했습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고 돈을 벌고 싶으면 인맥도 넓혀야 되지만
밥을 사라고 했습니다. 술도 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좋은 것도 나눠주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해서 베풀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책을 읽어야 되지만 이 인적 네트워크를 해서 여러분 책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되돌아보니까 어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만 얘기하다 보면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던 것과 실패했던 것을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나만의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펭귄을 보면서 여기 여성분들 참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얼마나 헌신이 많습니까? 이 황제 펭귄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남극의 혹한 중에서도요, 알을 낳으면은 한 65일간을 발등에 이거를 올려놓고 또 워낙 추우니까 돌아가면서 그 알을 옆에다 옮겨가지고 자리 이동해서 그 알을 부화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읽어보고요. 나는 과연 집에서 어떻게 했나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이 황제 펭귄이 그 부성애를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걸 보여줬는데 그런데 또 이 암컷 펭귄은요, 알을 낳느라 진이 빠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조직이나 가정에서 이 서로 부부나 리더나 조직원이 같이 서로 헌신해서 좀 좋은 분위기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이 황제 펭귄이 남아있는 게 17종 남았다고 하는데 이 황제 펭귄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는 90cm고 멀리서 보면 사람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조직을 경영하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많이 봤잖아요. 외부 환경에서도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그 판단 하나에 의해서 잘못하거든요. 자, 다이아몬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속 깊은 데서 고온을 견뎌서 거기서 형성되는 것이고 또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자, 다이아몬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에 무려 200km에서 그 마그마라든가 방사능이 들어가서 다 움직여서 그 온도는 무려 1700도에서 2000도씨가 간다고 합니다. 또 고기압 상태가 5만에서 7만이 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그 연금술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못할 이유는 없다. 세상의 모든 장애물은 황금으로 만들어라. 다만 실천은 너의 몫이다. 그런데 연금술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뛰어넘어야 할 것이 3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일들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구애받지 않고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저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냈는데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달성할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승자들은 매 순간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도 보면은 그 어려움을 다 겪어내서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됐거든요. 매 순간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박한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견디라고 했습니다. 박한서 작가님도 말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두 번째는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려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미리 그냥 지레 내가 걱정하고 그 두려움 걱정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용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내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좀 이렇게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그 다음에 문제가 왔을 때는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제가 그 JFK 공항에서 정면 돌파하고 그 직원이 잘못해서 소비 전명회가 정면 돌파했듯이 우리가 그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항상 그 문제만 바라보거든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저쪽에 그 무지개가 비쳐 있듯이 저 소고기 뒤에 무슨 금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마케팅이 있더라고요. 역시 카네기 이 벤치마킹 하라 했는데 이 성공하는 리더가 전하는 5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구축해 주라.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좀 깨우쳐 줘라.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긍정적인 면에서 그걸 이긴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좀 제시하고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멀리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또 리더는 좀 남의 일을 좀 경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리고 팀원들의 잠재력을 좀 개발해서 또 거기에 충분한 보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직원의 그 잠재력을 발굴해서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을 심어주고 이처럼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끌라고 했는데 결국 리더는요 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또 거기에 동기부여를 주어서 스스로 내가 유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좀 남을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돼도 부족한 것이 리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 사회의 많은 그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뭐 하겠다 부름받고 나가는 사람들 결국은 소명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역시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죠.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명으로 일을 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에 맞춰서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 일해야만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직업으로 일하면 내가 월급을 받는 것이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소명은 결국 책임입니다. 여기에는 나라도 사랑하고 우리 부하도 사랑하고 내 능력을 키우고 리더십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내 모범을 보이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경청을 하고 했습니다. 자, 블루 다이몬드 최고의 보석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까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다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순신 장군, 야율 초제, 이 윈스턴 처칠이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어려운 역경을 다 다이몬드가 처음부터 초라한 원석에서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보석이 됐듯이 이 첫 번째 야율 초제 같은 경우는요. 야율 초제가 태어났을 때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야율 초제는 3가지 철칙이 있었다더라고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 우리 얘기하다 보면 보통 말은 허심탄회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2번째,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를 이끌자. 전 중국을 통일했는데 그 다음에 역시 충정을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좀 보여라. 그리고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정말 시대가 변해도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불후의 그런 아주 그 정신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3가지 블루 다이아몬드는 뭐냐면 긍정의 힘입니다. 항상 12척이 남았다. 그 다음에 어려운 와중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위기 극복에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명랑대첩.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이 있는데 이 윈스턴 처칠도요. 과거에 이분 아시죠? 말 더듬이했습니다.
그 이분이 그 윈스턴 처칠이 그 어려운 시절을 많이 이겨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절대로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명예로운 신념과 양식에 대해서만 제의지 말고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세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불리할 때 자기가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고요.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이냐 평화를 할 때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성장하고 학습을 통해서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스스로 하고 다음에 여러분이 나가서 바로 이렇게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전 세계 1% 상위 리더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한 책이 리더의 용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평범한 얘기입니다. 아주. 리더들은 내가 잘난 척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나는 어렵다. 척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갖고 좀 적절한 질문을 거듭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힘과 이런 에너지는 무한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과 교류를 해서 거기서 더 큰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이 진짜 리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하죠. 친구랑 얘기할 때 좀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얘기합니까? 좀 꺼리잖아요. 불편한 대화가 있을 때. 이럴 때 불편한 대화가 있을 때 그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쪽팔릴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지만 이 1% 상위 리더들은요, 제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약점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 리더십은 우리가 특정 분야에서 그 리더십을 물려받고 내가 거기서 그 리더십을 추임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누구나 내가 물려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나 교육을 통하고 배우고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내가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을 할 때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이 너무 많아갖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육과 리더가 같이 어우러져야만 그 리더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유익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눈과 얼굴이 너무 진지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가 볼품없는 그러한 원석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탄생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블루 다이몬드도 다 이것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블루 다이몬드가 되는 것인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미래 인생이 분명히 보석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위로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아까 버티라고 했습니다. 견디라고 했습니다. 편안함만 추구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좀 견디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보석감정사이자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이승기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